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극한의 스트레스에 알렉사이도 브론스키도 모두 됐고 아들 세류자와 함께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안나의 모습으로 독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안나가 알렉세이의 편지를 받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나는 알렉세이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었죠. 알렉세이는 그녀의 행실이나 마음과 무관하게 자신은 안나와 이혼할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그녀와 아들 세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말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고서 안나는 자신이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자신이 무엇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임을 다시금 자각하게 됩니다. 홀로 낙담하고 절망하며 당장 브론스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브론스키가 참석할 만한 사교계 모임에 가기로 합니다. 그 모임은 평소 자신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부인들이 주로 참석해 괜히 불편한 모임이지만 브론스키가 올 수 있다는 점에 그녀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하죠. 하지만 마침 그곳에 도착할 즈음에 브론스키가 오늘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지만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브론스키의 하인이 브론스키가 참석하기 어렵다는 편지를 전하러 온 상황이었는데요. 그녀는 그 하인에게 브론스키에게 전할 말을 편지에 적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적어 보낸 것인데요. 이까지 일을 처리한 안나는 곧 자리를 떠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의외로 매력적인 그곳의 부인들을 만나며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매력적인 인물은 사포와 리자라는 부인인데요. 사포는 박력 있으면서도 다정하고 리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방종한 면이 있습니다. 이 두 부인은 각각 자신을 쫓는 두 명의 추종자, 다시 말해 남자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한데요. 매력적인 부인들과 자신에게 익숙한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낀 안나는 자리에 더 남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하지만 자신을 덮치고 있는 쓰나미 같은 상황들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발을 떼기로 합니다. 한편 어제 경주에서 낙마한 뒤 늦잠을 잔 브론스키는 일어나 돌연 책상 앞에 앉아 받은 모든 편지와 영수증들을 꺼내며 부채와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낭만화 사교계에서의 자유분방함과는 별개로 그의 삶은 무척이나 질서 있고 정돈된 모양을 띠는데요. 그가 젊을 적 돈으로 한 번 큰 모욕을 당한 뒤로 그는 매년 한 번 이러한 결산을 진행하며 자기 삶과 경제력을 정비하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 동시에 사람들은 브론스키가 매년 10만 루블에 달하는 엄청난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할 만큼 부유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가 큰형에게 양보한 몫을 비롯해 자신이 평생 결혼 따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그의 정기 수익은 2.5만 루블에 불과하고 이와 별개로 어머니가 매년 2만 루블을 지원해줘 대략 5만 루블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안나와의 관계를 지적하며 그것으로 브론스키를 쥐고 흔들려고 하여 2만 루블을 달라고도 할 수 없어 올해의 생활비는 2.5만 루블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브론스키는 이 경제적 압박에 굴하기보다는 우선 돈을 빌려 당장의 생활비 부족을 타개해 나가려 합니다. 엄청나게 부유할 것이라 보이던 브론스키가 생각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함을 정말 깔끔하게 한 꼭지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키라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론스키는 내면에 자신만의 명확한 규율을 지닌 인간입니다. 예컨대 자신은 모욕받으면 안 되지만 자신은 타인을 모욕할 수 있고 남자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되지만 여자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등의 아주 모순되지만 그러한 동시에 자신에게는 영리하기 그지없는 규율이죠. 하지만 안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규율들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안나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가 그녀에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자고 한 이야기 역시 이런 무기울 속에서 충동적으로 한 말이었다고 하죠. 그는 현실적으로 안나를 데리고 도망갈 능력도 없고 생각보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브론스키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출세에 커다란 욕심이 있는 인간인데요. 안나와 함께 도망치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전역하고서 목돈을 가지고 그녀와 떠나야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나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한 말을 합리화의 근거로 삼죠. 브론스키의 막사로 자신과 동갑이지만 조금 더 먼저 또 빠르게 출세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브론스키는 그에게 조금의 질투를 느끼기도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안나가 있고 안나 때문에 포기한 출세 자리를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므로 그를 질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친구가 와서 말하길 브론스키나 자신처럼 타인에게 쉽게 매수되지 않는 태양 같은 인간들이 러시아를 위해 일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자신이 출세보다 현재의 사랑을 택했음을 암시하죠. 그 친구 역시 브론스키의 상황을 알지만 남자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보다는 결혼을 하고서 홀가분한 상태로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며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들보다 훨씬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흥미롭게 듣던 브론스키는 다가온 하인이 준 편지를 읽고서는 바쁜 일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 봐야겠다고 하죠. 물론 안나가 보낸 편지입니다. 안나를 보러 가는 길에 브론스키는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감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안나의 목소리와 말투에서 오늘의 미래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되리란 걸 직감하죠.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알렉세이와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의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브론스키는 최초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알렉세이와 결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얼굴이 아주 딱딱해지는데요. 이를 잘못 해석한 안나는 마음이 다튀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도망가자고 했다면 아들까지 버릴 수 있었지만 이 대화의 사이 결락이 그 모든 걸 망치죠.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이혼이 정말 불가능한지 아들을 버릴 수 없는지 묻지만 안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굳힌 상태죠.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정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독서는 152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내면의 소리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함께 도망가자는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안나와 브론스키의 모습에서 이들의 관계가 사랑하는 만큼 위태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